아침 햇살이 담장을 넘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스며들어 빨랫줄에 걸린 옷자락을 흔들었지요. 김선희는 작은 대야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따끈한 햇살과 차가운 바람이 교차하는 계절, 일상의 평온함이 늘 그랬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은아, 밥 다 먹었니? 부엌 창문 너머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5살 딸 예은이는 작은 숟가락을 움켜쥔 채 아직 덜 닦인 입술에 밥풀을 묻히고 있었어요. 응, 엄마. 나 이제 나가서 놀아도 돼? 예은이의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인형과 알록달록한 블록이 흩어져 있었지요. 그래, 하지만 약속했지? 절대 대문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선희의 목소리는 늘 단호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이 과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홀로 빈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려야 했던 기억. 그 고독과 공포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10년 수없이 병원을 오가며 겪었던 불임 치료의 시간들. 주사 바늘 자국이 남은 팔 그리고 끝없는 검사와 좌절 속에서 얻은 아이가 바로 예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단 한순간도 아이를 놓칠 수 없었지요. 남편 경수는 종종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과보호하는 거 아니야? 애도 숨을 쉬어야지. 하지만 선희는 대답 대신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녀에겐 과보호가 아니라 생존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빨래감을 들고 마당으로 나와 옷을 털어 널었습니다. 햇볕은 포근했고 아이의 웃음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예은이는 인형을 꼭 안고 마당 구석에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이상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새들의 울음소리만이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은 텅 빈 듯 고요했고 인형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영은아? 그녀는 목이 메인 듯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급히 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활짝 열린 철문이 보였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대문은 아침에 확실히 닫았던 기억이 있었지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안 돼. 그녀는 곧장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골목길은 여전히 고요했고 먼 곳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골목을 달렸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영은이 못 보셨어요? 빨간 원피스 입고 있었는데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못 봤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선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손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이 방을 확인했습니다. 장난감과 토끼 인형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을 것만 같았지만 방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공허함이 번졌습니다.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혹시 누군가 아이를 데려간 건 아닐까? 불길한 상상들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것은 하얀 개 한 마리였습니다. 털은 거칠었고 오랫동안 떠돌이로 살아온 듯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개는 무언가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그것이 무엇인지 선희는 눈을 크게 뜨고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작은 빨간 운동화 한 짝이었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예은이가 신고 있던 바로 그 운동화였습니다. 영은이?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선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선의의 손이 떨리며 운동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발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 개가 아이의 운동화를 물고 있는 걸까?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 의문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기묘한 희망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선희는 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 혹시 우리 영훈이를 아는 거니? 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어둠 속으로 몇 걸음 나아갔습니다. 뒤돌아보는 듯한 눈빛. 선희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평범하던 일상은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선희는 모르게 느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하얀 개가 물고 온 빨간 운동화는 선희의 손 안에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예은이가 아침에 신고 나갔던 것이 맞았습니다. 작은 발 모양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이의 행방을 알려주는 희망일지 아니면 더 큰 불행의 증거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개는 잠시 멈춰서서 선희를 바라보다가 골목 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 보였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둡고 낯선 골목은 점점 두려움을 키웠습니다. 결국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영은아, 제발 어디 있니? 그녀는 운동화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고요가 더 큰 공포로 밀려왔습니다. 현관에는 여전히 예은이의 다른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방에는 아이의 인형과 작은 책상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경수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무심히 묻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 무슨 일 있어? 선희는 눈물을 삼키며 운동화를 내밀었습니다. 예은이가 없어졌어. 이거 걔가 물고 왔어. 경수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애가 어디 멀리 갔겠어. 놀다 들어올 거야. 너무 호들갑 떨지 마. 당신은 지금 이게 장난 같아 보여? 이게 무슨 뜻인데?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도 걱정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지금은 안 움직여. 몇 시간 지나야 수사 시작한다고.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고. 그 말은 선희의 가슴을 더욱 죄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이 가장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선희는 직접 동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골목은 길게 드리워졌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계속 놀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우리 예은이 못 보셨어요? 빨간 원피스 입은 애예요. 아니에요. 못 봤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선희의 눈앞에 다시 하얀 개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공터 쪽으로 몸을 돌리며 짖었습니다. 선희는 망설였습니다. 너 영은이가 있는 곳을 아는 거니?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공터로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작은 머리끈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분홍색 리본이 달린 예은이가 늘 머리에 묶고 다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공포와 희망이 동시에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직 납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근처에 있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우리 아이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절대 혼자 멀리 가지 않아요. 선희의 호소는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별일 있겠어? 어린애가 어디 가겠냐? 잠시 친구 따라 나갔겠지. 그 말에 선희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무심한 태도,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 모두가 안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운동화와 머리끈, 그리고 개의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아이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토끼 인형을 끌어안고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은아, 엄마가 꼭 찾아낼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창밖에서는 백구가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마치 선희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은 불안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자신만큼은 아이를 찾겠다고, 걔가 어디로 이끌든 따라가겠다고. 설령 그 길이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말이지요. 밤은 깊었고 선희는 아이 방에서 한참 동안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토끼 인형을 껴안고 앉아 있자니 마치 아이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공허한 침묵은 곧 차갑게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동네를 순찰했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이터, 슈퍼, 하천변, 버스 정류장, 모두 발자국과 낯선 그림자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확실한 목격자가 없으니 CCTV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니요? 아이가 어제 사라졌는데 아직도 못 찾으면 어떡해요? 선희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인,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기다리라는 말뿐. 남편 경수는 집에 돌아와도 무력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사 일 핑계로 늦게 귀가하곤 했던 그는 이제 방 안에서 말없이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당신은 아빠잖아.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나 혼자 이러고 있어야 해? 선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지만 경수는 짧게 대꾸했습니다. 나도 찾고 싶지 않아서 안 찾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은 선희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주변의 누구도 진심으로 함께 발을 맞추지 않는 듯 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백구는 매일같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마당에 앉아 있고 때로는 골목 어귀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선희는 본능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떠돌이개 한 마리를 믿는다는 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째 경찰은 또다시 특별한 소득이 없다는 보고만 전했습니다. 선희는 초조함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 밑, 버려진 창고 옆, 오래된 철길 주변. 그러나 발길은 허공만 밟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주민 몇 명이 모여 속삭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상한 남자가 골목에 자주 나타났대. 아이들 쳐다보면서 서성거렸다고 하더라. 이야기를 들은 선희는 곧장 경찰서를 찾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소문만으로는 수사를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돌아오는 길 선희의 눈에 백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낡은 열쇠 하나를 물고 있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태그에는 창고 3-1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선희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마치 방향을 알려주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길과 낯선 창고, 홀로 감당해야 할 불안. 모든 것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 담배를 태우던 경수에게 열쇠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예은이 단서일지도 몰라. 걔가 물고 왔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 기다리는 것뿐이야.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깨물며 열쇠를 손안에 꼭 쥐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에 대문이 덜컥거렸습니다. 선희는 아이방 문 앞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작지만 선명한 결심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나만큼은 이 단서를 따라가야 해. 그리고 선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은 위험하고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선희는 며칠째 밤마다 창고 열쇠를 손에 쥐고 잠들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서류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열쇠는 아이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집 앞을 지켰습니다. 마치 보초병처럼 문 앞에 앉아 꼬리를 살짝 흔들곤 했습니다. 선희가 현관문을 열면 언제든 따라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의 도움만 기다리다가는 시간이 늦어질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경수 씨, 우리도 직접 가보자. 이 열쇠가 그냥 우연일 것 같지 않아. 경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내의 단호한 표정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래. 이번만은 당신 말 믿어볼게. 두 사람은 백구를 따라 창고 단지로 향했습니다. 낡은 철문과 거미줄, 먼지가 가득한 골목.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열쇠는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멈춘 창고 앞에는 아이 발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온 거야. 예은이가 분명히.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경수도 퇴근하면 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전단지를 돌리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무심했던 얼굴이었지만 점차 아이를 되찾겠다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손녀의 머리끈을 직접 손에 쥐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괜히 걱정 말라 했지 미안하다, 선희야. 내가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선희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다 같이 못 지켜서 그런 거죠. 짧은 대화였지만 쌓였던 오해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향한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열쇠와 발자국, 주민들의 증언이 모여 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동네 슈퍼 아저씨는 영은이를 위해 성금을 내고 아주머니들은 골목마다 붙일 전단지를 나눠들었습니다. 평소 말없던 청년도 직접 뛰어다니며 수색에 나섰습니다. 예은이는 우리 동네 아이예요. 다 같이 찾아야죠. 이웃의 목소리에 선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백구가 또다시 무언가를 물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인형 조각이었습니다. 예은이가 좋아하던 토끼 인형의 팔 부분이었습니다. 먼지와 흙이 묻어 있었지만 선희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예은이가 살아있어.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어.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마당에 함께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왔고 경수는 백구 옆에 앉아 조용히 등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단서 하나 못 찾았을 거야. 고맙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마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침묵이 이어졌지만 그 침묵은 불안이 아닌 평온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작은 힘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아이를, 이 가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해. 하늘은 잔잔했고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움튼 작은 협력과 따뜻함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예은이가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희망이 선명히 타올랐습니다. 가을이 저물고 겨울의 찬바람이 서서히 스며들 무렵 집안의 공기는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긴장과 불안으로 얼룩졌던 나날 대신 웃음과 따뜻한 온기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선희는 아침마다 예은이를 꼭 끌어안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습니다. 한때는 그 체온이 영영 사라질까 두려워 눈조차 감기 힘든 밤을 보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가 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을 견딜 힘이 생겼습니다. 백구, 아니, 이제는 모두가 부르는 이름 하늘이는 여전히 집 앞을 지켰습니다. 마당에 작은 집을 지어주었지만 하늘이는 여전히 예은이 방 앞을 고집했습니다. 아이가 새벽에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리면 곧장 다가가 꼬리를 흔들며 달래주곤 했습니다. 때로는 코끝을 아이 손에 비비며 작은 울음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예은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강아지의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집이 든든하지? 선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아이의 마음에 깊은 안정이 깃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말에도 핀잔을 주었지만 이제는 손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무심했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선희야. 선희는 잠시 시선을 떨군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그동안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 세월 묵었던 앙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따금 부엌에 서서 손수 반찬을 만들었고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예은이 좋아하는 거야. 내가 힘 덜 들도록 내가 자주 해줄게.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가족의 마음을 다시 잇고 있었습니다. 경수 또한 변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 일만을 우선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예은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주말이면 가족과 산책을 나섰습니다. 회사 동료의 전화가 울리더라도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곧장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당신 혼자 고생하게 해서 미안했어. 이제는 같이 지켜내자. 선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기대며 웃을 수 있는 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예은이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슈퍼 아저씨는 늘 간식을 챙겨주었고 아주머니들은 놀이터에서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다행이야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함께 걱정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의 관심과 정성은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선희는 그 따뜻한 시선 하나하나가
큰 울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포도밭의 덩굴이 앙상해질 무렵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밭을 찾았습니다. 경수는 낡은 가위를 들고 포도송이를 따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작년보다 알이 더 굵지? 예은이는 손에 가득 포도를 쥐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달아요. 진짜 달아요. 그 웃음은 집안 가득 햇살처럼 번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은 마당에 모여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국이 끓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국물의 온기와 웃음이 추위를 밀어냈습니다. 하늘이는 옆에 앉아 가족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들며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달라졌구나. 진짜 은인이지.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우린 아직도 절망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불안이 아닌 고요한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아이의 웃음소리는 대문 밖까지 흘러나갔습니다. 밤이 깊자 선희는 오래 비워두었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차분히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오늘 가족이 함께 웃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이었다. 하늘이와 예은이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다. 이제 두렵지 않다. 남은 날은 나눔과 감사로 채우겠다. 창밖에는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아이의 방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고 그 모습은 한 가족의 평화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선희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혼자 남겨져 어둠을 두려워하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곁에는 아이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시어머니와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가 있었습니다.